네, 반갑습니다. 2021년 12월 3일 세컨 플로어 오늘 지옥 넷플릭스에 지금 상영 중이고 공개됐고 이제 뭐 상영 중은 아니죠. 넷플릭스는 한 번에 모든 게 나오니까 지금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고 원래 이제 웹툰으로 먼저 인기를 끌었던 지옥 지금 오늘 3부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오늘이 이 지옥을 다루는 마지막 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저희가 1부, 2부 했던 내용 간단하게 랩업을 하면 1부에서는 이 간단한 줄거리의 내용을 저희가 공유를 받고 이제 종교에 대한 얘기를 한참 나눴고요. 2부에서는 1부와 2부를 진행하는 사이에 넷플릭스의 이 지옥 이 편이 이제 공개가 됐고 또 글로벌 1위, 전 세계 시청 1위를 또 달성한 상태였기 때문에 실제 넷플릭스에 나온 내용들 위주로 좀 저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 감상평이 어땠는지도 함께 나누었고요. 이 모든 걸 이제 종합해서 이제 웹툰과 넷플릭스 이 컨텐츠를 다 넘나들면서 오늘 3부에서는 아마 곽희님께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또 대화를 나누어 볼 이제 화두 아마 제시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 내용 함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희님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3부까지 왔습니다. 제가 근데 혹시 민성님 보셨나요? 그 사이에? 아니면 아직 안 보셨을까요? 만 조금 봤어요. 네. 켈빈님이랑 동광님은 보셨을 텐데 어떤 사람이 약간 그 다음 시즌을 본인이 뇌피셜로 생각하면서 그 마지막에 나왔던 그 민혜진 변호사를 태운 그 택시 기사가 그 형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신 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 시즌 2에서는 둘이 만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지금 새진리회가 기득권을 가진 세상을 무너뜨리는데 둘이 힘을 합칠 거다. 이런 얘기를 둘이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외모가 그 양익준 배우 같지는 않아 보여가지고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켈빈님? 생각해보지 않은 시나리오인데 글쎄요. 저는 약간 그렇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진 않지 않을까 그런 그래서 마음이 저도 있고. 그냥 네. 그렇게 다음 시즌까지 연결될 사람은 아닌 것 같고 그냥 네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뭔가 좀 깨달음을 주려고 삽입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게 되게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좀 놀랐었어요. 네. 아마 그리고 네. 네, 동강님께서는 아마 좀 말씀이 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네네네. 좀 되게 바쁘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근데 전 택시 만약에 모르겠어요. 이게 나중에 막상 공개되면은 지금 제가 하는 말을 후회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택시 기사로 나오신 분의 역할은 딱 여기까지가 아름답지 않나. 굉장히 저도 이 전체 컨텐츠, 이 6편에 해당하는 컨텐츠를 다 보고 나서 그 택시 기사님이 해주신 말씀이 굉장히 구두점을 찍는 느낌이 있었어요. 뭔가 딱 와닿게. 근데 이분이 이제 사실은 그렇게 이제 계속 어떤 캐릭터로서 등장해서 나온 한마디가 아니라 정말 우연히 사실은 등장하는 것처럼 등장하셨는데 그 말씀이 굉장히 울림이 있었고 이유가 뭐냐면 오히려 저는 택시 기사라는 역할 때문에 좀 울림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 자체의 울림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것이 그러니까 굉장히 일반인들,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이제 시연이라는 게 나타나고 새진리회가
어떻게 보면 이제 공권력보다 더 힘을 가지게 된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평범한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은 왜 신이 인간사에 개입을 하느냐? 인간 세상은 인간이 살아야지. 그리고 신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어, 여기는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우리 인간들이 살아나가야지. 자꾸 그런 신의 어떤 메시지, 신의 의도 이런 거를 가지고 와서 인간 세상을 어, 제약하는 것은 반대다. 이 말을 일반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저는 받아들였기 때문에 훨씬 공명이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음, 이 전체 스토리를 보면은 형사라는 인물, 또 민혜진 변호사라는 인물, 그러니까 소도죠. 그리고 새신리회라고 하는 쪽의 인물, 그 다음에 방송국 쪽을 대변한 박정민이 분했던 그런 역할들. 사실 이 각각의 역할들은 일반인으로 대변되기보다는 이 하나의 사건에 있어서 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저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어떤 입장에서 나온 얘기가 아니라 그냥 배경처럼 인간사 전체를 대변하는 배경의 하나의 그쵸. 에서 들려오는 그렇죠. 음, 일종의 메아리처럼 네네. 그렇게 울림이 저는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저는 극적인 요소가 강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 음, 이분이 알고 봤더니 형사고 알고 봤더니 그 다음에 이야기를 끌고 나가는 사람이고 이렇게 되면 저는 오히려 퇴색한다고 생각해요. 네, 좀 시시해질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 민성님 말씀 많이 못 들었던 게 좀 너무 아쉬웠는데 네. 민성님 말씀 좀 청해보면 어떨까요? 이제 전부 보지는 못하셨다고 하시지만 이제 어떤 드라마인지 이제 느낌은 아시지 않을까 싶고 예 전체 내용은 더 이미 다 저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되셨으니까 한번 민성님 의견 더 들어보면 어떨까요? 음. 근데 저는 뭔가 뭐라 그래야 될까 이런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았구나 이런 걸 좀 느끼고 있어가지고 뭐라 그래야 되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네네. 근데 이게 곽희님 사후 네. 세계를 다뤘다고 저희가 얘기를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사후 세계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냥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사건? 그래서 그 절대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인간이 그거를 불확실하게 두기에는 너무 불안하니까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다라는 믿음? 그런 그런 얘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사후 네, 세계는 맞아요. 근데 그 박정자 씨가 맨 마지막에 돌아왔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사후 세계의 얘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렇죠. 사실 이 드라마는 뭐 웹툰도 마찬가지겠지만 사후 세계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쵸. 그냥 지옥에 간다라고만 네, 말하지 지옥에 진짜 갔는지는 모르죠. 맞아요. 그 지옥이 정확히 뭘 의미하는지도 자세히 사실 그쵸. 얘기해주지 않죠. 그러니까 모든 건 다 살아있는 인간들의 해석인 거고 이제 하나의 이 현상이 일어날 뿐인 거잖아요. 시연이라고 하는. 네네. 그리고 이게 제목이 천국이 아니라 지옥인 것이 사후 세계 당신들이 잘하면 착하게 살면 사후 세계가 천국이고 그래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라는 긍정의 힘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은 잘못하면 지옥에 가고 지옥에 가면 이렇게 비참한 어, 영원한 어떤 그런 존재로 남게 되는 거야라는 음. 두려움으로 몰고 가잖아요. 네네. 그것도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라고 생각해요. 예. 음. 어떨까요? 착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갑니다라고 홍보하는 것과 그걸 진짜 시연해서 보여주는 천국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과 이거는 사람의 그 선한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의지를 믿는 건데 이 여기서처럼 사람의 공포에서 나오는 그 삼가함, 조심성 이것을
이것을 위해서 약간 지옥을 보여주는 거랑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근데 확실히 후자가 효과가 있을 것 같긴 해요. 제 생각에도. 음, 저도 여기 한 표입니다. 저도 지옥이 한 천국 표입니다. 천국 뭐 굳이 가? 약간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천국 착한 일 하시면 천국에 가요. 이거를 실제로 보여준다고 해도 네네. 그 제 목소리가 어떻게 잘 들리나요? 네, 아, 들립니다. 예, 잘 충분히 잡히나요? 알아들을 수 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예. 헤드셋을 또 바꿨거든요. 네네. 이번 거는 잘 될 겁니다. 거의 지금 네네, 몇 번째 감사합니다. 바꾸는지 네. 모르겠네요. 그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몇 개 있는데 일단 그 지옥이라는 거는 사실 그 면제부 팔기 위해서 만든 거고 면제부 팔기 위해서 이제 걔네들이 이제 강화시킨 건데 사실 헛소리죠. 헛소리에 가깝고요. 지옥이 존재한다는 거는 거짓말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교회에서 이제 면제부를 팔아야 되니까 공포감을 조성한 거고 한국에서 비슷한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이제 666 휴거 그 휴거. 사건이 터지면서 기독교가 엄청나게 대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빨리 교회 와라. 교회 안 오면 다 지옥 간다. 당시에 다들 겁을 먹고 미친듯이 교회 가기 시작했죠. 종말론이 퍼지면서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예? 그런 얘기 갑자기 생각났어요. 아, 근데 저 동광님한테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동광님은 종교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셨고 많이 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생각하시고 아실 텐데 그러면 죽음 다음에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죽음 다음에 대해서 개인적인 견해가 있고 이제 이론적 견해가 있고 학문적인 견해 다 다른데 네. 뭐 학문적인 견해를 논하는 자리는 아니니까 종교마다 다 다르지만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견해는 뭐 이게 답인지는 몰라요. 답인지는 모르는데 본인들이 꿈꾸던 것을 실현하는 단계를 겪고 그리고 다시 다른 환생이라고 이걸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환생이라고 표현하면 할 수도 있는데 다른 탄생을 겪는다라고 저는 보는 방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인간이 죽는데 그 찰나거든요. 찰나. 죽음의 그 네. 순간 찰나. 한 1초 정도의 찰나에 그 수백 년이 될 수도 있고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그걸 겪는 거죠. 자기는 그렇다고 느끼면서 겪는 건데 꿈처럼.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았으니까 지옥에 가겠지 하면서 죽었을 땐 지옥을 체험할 것이고 나는 정말 다 퍼주고 다 주며 살았어. 난 분명 천국에 갈 거야 한 사람은 천국을 체험하며 사라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좀 판단하고 있어요. 일종의 짧은 꿈 같은 거네요. 왜 저희가 잠들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잠들면 잠깐 그게 꿈으로 펼쳐지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이제 뭐 사고 나기 직전이나 뭐 중요한 순간에도 그런 경험하잖아요. 우리가 교통사고 그쵸. 당해보신 분들은 알 텐데 1초가 10초, 20초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 것이 충분히 뇌에서 가능하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뇌의 작용이죠. 꿈이랑 비슷한데 그냥 꿈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러다 깨어난 사람은 그게 이제 사후세계라고 주장하는 거고 그 1초간 느낀 거를 그런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 사견입니다. 이거는. 그렇죠. 예, 뭐 사실 죽음 뒤는 죽었다가 돌아오신 충분히 저희가 공신력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고서는 모두 개인적 이제 사견을 전제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죠. 필비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죽음 뒤의 세상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이 엎치락뒤치락 바뀌었고 지금도 바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의 제 생각은 아무것도 없다예요.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지극히 약간 좀 뇌과학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실제 무엇이 있을까보다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일까 사실 거기에 좀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소멸이다. 공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인생이 굉장히 허무해지더라고요.
어떤 의미를 찾기가 되게 어려울 만큼,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더 열심히 뭔가 좀 열정적으로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실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은 시시각각 소멸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있는 생애가 많이 남아있을 때는 나한테 주어진 기회라고 바라보는데, 점점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사실은 남아있는 시간이 기회로 느껴지기보다는 이제 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남자들 군대 가기 직전에 뭐 한 달, 뭐 일주일 굉장히 자포자기하거든요. 왜냐하면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끝이니까 모든 걸 자포자기하게 되는 어떤 그런 심리 상태. 근데 저는 그와 유사하지 않을까? 나중에 점점 가면 갈수록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죽고 난 뒤에는, 그래서 저는 이제 동강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굉장히 좀 동의를 해요. 뭐냐면 내가 어떤 믿음 상태를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냐에 따라서 체험되는 게 분명히 저는 영향을 미칠 거다. 하지만 사실 그것이 어떤 영적 세계로 이어지고 뭔가 다른 인간이 인지하지 못한 또 다른 차원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은 과거에는 굉장히 절대적으로 믿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음. 저는 개인적으로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무것도.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죽음으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가장 불교에서는 가장 높은 단계 아닌가요? 저도 무로 그렇게 알고 돌아가는 있어요. 거. 그래서 완전한 소멸, 그렇죠. 네. 근데 모르겠어요. 약간 뭔가 아는 사람 주변 지인 중에 먼저 이제 돌아가신 분이 있는 걸 생각을 하면은 무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좀 허무하고 슬프긴 한데 그래서 가끔은 되게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어딘가에서 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그냥 다 무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죠. 민성님은 어떠세요? 근데 민성님도 아무것도 없다 쪽일 것 같은데. 네. 전 당연히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최근에 참 막 그런 막 커뮤니티 글 같은 걸 봤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누가 막 되게 약간 유머 같이 진짜 사람 죽여갖고 홍보한다. 막 이런 식의 어떤 유머 같은 걸 봤는데 제가 만약에 죽었을 때 가장 두려운 게 뭘까라는 거를 뭐 그 사람의 어떤 죽음을 놓고 봤을 때 뭔가 나의 이름이 좋지 않게 기억되는 게 가장 두려울 것 같거든요. 사실은 그냥 사후세계라는 게 있고 그거를 내가 어떤 영혼이라는 형태로 고통받는 것 때문에 내가 뭔가 뭐 나의 행동을 교정하고 할까? 그거는 뭐 종교가 있지 않는 이상 어려운 것 같고 실제로 사람한테 가장 큰 고통이 뭘까? 특히 뭐 저처럼 이렇게 뭐 자식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것 같아요. 사후에 나의 어떤 이름이 더러워지는 거. 그래서 뭐 전두환이라는 사람 저는 뭐 그 사람 대통령일 때 태어나질 않아가지고 뭐 아무런 감정이 없거든요. 그냥 뭐 다 들은 것뿐이지.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가하는 걸 봤을 때 그 사람은 정말 굉장히 후회되는 인생을 살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게 저의 어떤 가장 제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어떤 두려움의 원천인 것 같아요. 제가 죽었을 때의 남게 되는 나의 이름. 그럼 남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나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세요? 그게 참 저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누군가는 좀 기억을 좋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불교적인 어떤 완성은 사실은 그런 것조차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거기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아요. 누군가는 좋게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이 한편으로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코코 보셨어요? 네. 애니메이션? 네네. 켈빈님도 재밌게 보셨어요? 봤습니다. 저도 재밌게 보았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기억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되게 슬퍼지잖아요. 저는 근데 그 애니메이션 되게 재밌긴 했는데 되게 슬펐거든요. 왜냐면 현생에서도 외롭게 살았는데 죽어서까지 되게 슬프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좀 그랬는데 그 드라마가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그 애니메이션이. 저는 맞네. 네, 저는 그래서 되게 좀 다 보고 나서 좀 재밌는데 불편했어요. 그럼 독거노인이나 막 그런 사람들은 현생에서도 힘들었는데 죽어서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건가? 이런 느낌이라서. 그쵸. 그쵸. 저, 맞습니다. 저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불가적인. 좋게도 불교론적인. 싫게도 아무도. 어, 약간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해서 큰 그게 없다, 욕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네가 죽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너를 기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겠냐. 너무 슬프고 무섭지 않냐라고 했는데 아니, 죽으면 그만이지 슬프고 무서울 건 또 뭐가 있냐 죽고 나서 그런 생각이 그때 들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이건 일종의 저는 종교라고 하는 것과 사후 세계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그 존재론이라는 것과 맞닿아 있다고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자문하는 거죠, 고민하는 거죠. 보통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쯤 찾아온다는 그 질문, 나는 누구인가? 근데 굉장히 저는 민성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바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체죠. 내가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항상 그걸 타인의 생각, 시선, 반응 그걸 비추어서 내가 평가를 하거든요. 내가 나 자신을 어, 정말 온전히 대면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는가. 근데 그게 스스로 주체적이지 못하다라고 저는 어렸을 때는 사실 생각을 했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평가받는가 기억되느냐는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사실 그게 오히려 본질에 가깝다.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사는 것이 자기적이다는 생각을 더 최근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 소통을 하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 사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종의 네트워크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굉장히 저는 근본적 존재론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 내가 그냥 죽으면 끝인데 사실은 물리적으로는 죽으면 끝인데 그 끝이라는 것이 자기 인식, 그러니까 인간에 있는 인식과는 사실 충돌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상대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미 죽어서 지금은 실존하지 않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고 있고 그 존재가 아까 얘기 등장했던 예를 들면 전두환 씨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두환 씨는 사실은 그 사람이 살아있든 불과 며칠 전 아니면 현재 그 돌아가신 상태든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어쨌든 뭐 전두환 씨가 살아 있었다 하더라도 제가 뭐 자주 만나 뵙고 서로 악수하고 이런 사이 아니었고 또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사실 전두환이라는 존재는 내 인식 속에서는 그 하나의 전두환이라는 존재로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다시 그걸 반대 역으로 돌려서 내가 내 자신이 살고 죽고는
물리적으로는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고의 어떤 전혀 다른 어떤 결정적인 사건인데 이걸 인간 사회의 네트워크로 보면은 사실은 연속성처럼 느껴져요. 나라는 존재가 많이 죽었다고 한다면 사실은 더 이상의 업데이트는 없고 해석만 더해지는 하나의 경전처럼 남는 거 아닐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는가가 사실은 이미 사라진 내가 계속 영향을 받는 것처럼 미래에 발생할 그런 어떤 일들이 나한테 계속 영향을 미치는 거죠. 어떻게 남는가? 뭐 저는 이제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까지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내가 만약 욕되게 살면 내 자식들이 욕 먹겠구나.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이 조금 연결되는데 사실 자식들을 떼어놓고 생각하더라도 이미 죽어서 사라진 내가 어떻게 회자되는가, 나의 이름이 명예로운가 불명예스러운가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 지금 살아있는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시간을 넘나드는 시공간을 넘나드는 어떤 인식 체계가 아닌가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코코 애니메이션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런 것 같아요. 결국 그 죽은 사람들을 의미 있게 해주는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기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억해주지 않으면 죽은 사람들은 정말 사라진 거잖아요.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근데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인간이 생각하는 인간의 그 존재론적 어떤 사고 체계에서는 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힘들다. 그런데 또 그 불교적 시각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인간의 고통의 원천이다라고도 보는 거죠. 끝없이 내가 어찌할 수도 없는 어떤 타인에 의해서 내가 영향받는 것도 영향받는 것 그리고 이미 다 끝나버린 상황에 펼쳐진 일에 대해서 앞당겨 내가 연연하는 것 이 모든 걸 또 고통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근데 충돌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게 하나의 현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능적, 그다음에 육체적, 그리고 진화론적 모든 어떤 인식 체계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인 거고, 근데 그 영향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선택지가 있는 거고, 그게 사상이든 아니면 종교든 가지를 뻗치면서 나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전 사실 되게 책도 많이 읽고 유튜브 채널도 되게 유심히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최재천 교수님이거든요. 최재천 교수님. 네네. 네, 최재천 교수님이 얘기하는 뭐 진화 생물학적인 관점에서의 성공한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바로 자손을 많이 낳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가장 성공한 사람은 뭐 징기스칸 같은 사람이죠. 네, 징기스칸의 그 현생 후손이 남자만 따져도 한 1,700만 명 이렇게 된다면서요. 우와. 와.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결국은 이런 모든 우리가 사후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는 거는 어떻게 보면 자손을 낳는 것과 관련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결국은 오명을 내 자식한테 남기지 않겠다. 그런 식의 어떤 진화적인 적응 현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저는 어릴 때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책을 굉장히 정말 좋아했고 지금도 사실 개미를 들여다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수줍은 고백입니다. 굉장히 그 약간 소시오패스적인 아니, 진짜로 소시오패스가 아니고요. 개미요? 예, 진짜 살아있는 개미. 그러니까 약간 우와. 히키코모리적인 또 저의 취향을 살짝 밝히는데 제가 정원을 정리하러 나갔다가 개미가 이렇게 떼지어서 움직이고 하는 걸 보면은 집 안에 개미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열심히 취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흥미롭게 계속 그 개미를 쭈그리고 바라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음. 저희 애들도 다 같이 쭈그리고 같이 바라보고 셋이 동그랗게 쭈그리고 개미를 보고 있는 되게 이상한 모습을 취하고 있긴 한데요. 근데 저는 개미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개미 한 마리 한 마리는 나라는 그러니까 개미 자기 스스로의 개미의 범주를 어디까지로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러니까 개미는 우리가 보는 그 개미 한 마리, 다리가 6개 달리고 머리, 가슴, 배로 이루어진 그 한 마리, 손으로 누르면 진이겨서 죽는 그 개미 한 마리가 나라는 존재 범주의 그 경계를 거기까지로 생각할까?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미를 이루고 있는 여왕개미부터 시작해서 그 집단 전체를 하나의 그 개체로 생각하지 않을까? 그 개미들이 그 분비하는 어떤 그 펠로폰이라고 하나요? 그 어떤 그 호르몬이나 아니면 케미컬적 어떤 자극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개미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주 먼 곳에서 어떤 개미가 음식물을 발견하면 정말 멀리 떨어진 그 집단의 동족 개미들이 그걸 인식하고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그 인간은 감지할 수 없는 어떤 그런 화학적인 어떤 냄새나 이런 것들 통해서. 그리고 개미는 보면 야 너는 불쌍하다. 누구는 계속 이렇게 알만 낳고 누구는 계속 놀기만 하고 누구는 계속 일만 하고. 근데 그게 어쩌면 개미의 인식 체계에서는 그게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개미의 인식 체계 속에서는 나는 알도 낳고 적과 싸우기도 하고 음식을 구하기도 해. 그리고 막 집을 이렇게 보수하기도 해. 여기저기 탐색도 해. 라고 인식할 것 같다. 근데 인간과 다른 점은 뭐냐? 인간은 그것을 시간으로 다 나누어서 어떨 때는 밥을 먹고 어떨 때는 일을 하고 어떨 때는 여행을 가고 이것들이 다 독립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시간상에 서로 독립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개미는 그게 아닌 거죠. 그게 동시간으로 배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알을 낳는 동시에 먹이를 구하고 있고 먹이를 구하고 있는 동시에 적과 싸우고 있고 이게 실시간 그러니까 완전히 실시간 연동이 되어서 만약 모든 거를 인식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면 그리고 개미라는 군집 전체가 하나의 개체라 그러면 굉장히 개미가 놀라워 보이더라고요. 어린 시절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개미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진화의 단계에 이르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기쁨과 노동과 슬픔과 모든 걸 실시간으로 모두 소화할 수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을 가진 것 아닐까? 인식 체계에 있어서도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 한계를 다 뛰어넘은 상태에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고 그렇게 진화한 게 아닐까? 사실 이 개미의 진화의 시간과 인간의 진화의 시간은 개미가 더 저는 길다고 어디선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구상의 인간의 전체 총 무게의 합과 지구상에 있는 개미의 총 무게의 합을 비교하면 개미가 훨씬 무겁다고 해요. 그러면 지구를 지배하고 있는 건 인간인가 개미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되게 개미네요, 개미. 개미인가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좀 길게 말씀을 드렸냐면 그러면 인간과 개미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나라는 어떤 그 존재의 어떤 인식의 범위가 그 인간의 외피, 그 개인의 어떤 인간의 외피에 딱 한정되어 있고 그리고 자기의 삶, 태어나서 죽는 그 삶에 또 한정되어 있고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는 나의 어떤 외피라고 하는 피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이것에 공간적으로 한정되어 있고 시간적으로는 나의 생애에 한정되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인간은 협소하잖아요. 어떤 인식의 체계 자체가. 근데 과연 그런가? 과연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게 인간이 자기 존재를 식별하는 진화의 어떤 결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약간 더 이렇게 삐져나오는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운동 경기를 보면 운동선수 개개인은 각각의 한 명의 사람이지만 사실은 팀을 하나의 단위로서 인식을 하잖아요. 뭐 저희도 운동을 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수비수인데 골을 넣으면 내가 골을 넣고 행복하고. 근데 이게 운동팀에 속해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어느 팀의 팬이 되면 내가 원하는 운동팀이 이기면 내가 이긴 것처럼 받아들이잖아요. 이제 국가로 넘어가면 전쟁을 승리를 했을 때 GDP가 크게 성장을 했을 때 그리고 지금처럼 막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이제 그 문화 콘텐츠가 막 1위를 하고 그러면 굉장히 막 애국심 같은 걸 느끼는 것 그런 것들도 좀 어떻게 보면 확장된 어떤 존재론적 인식이 아닐까 생각을 했고요. 시간적으로도 그렇다는 느낌이 듭니다. 뭐냐면 아까 이제 이 얘기 때문에 이 생각이 연결돼서 좀 설명이 길어졌는데 최재천 교수가 말씀하셨던 이 내용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뭐냐면 나라는 존재가 사실은 나의 자식 세대, 나의 DNA가 복제돼서 계속 연결되는 것까지 사실은 확장돼서 생각된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은 뒤에도 나와 동질성이 가장 가까운 어떤 존재가 살아가는 걸 나의 존재의 범주에 있다라고 확대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내가 죽으면 끝이야라는 것에 오는 어떤 공포 그리고 죽음이 끝이라는 것에 오는 그 허무 이걸 극복해내기 위해서 저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자손을 계속 퍼뜨리는 거고요. 내가 다음 세대를 낳았고 그 세대가 또 다음 세대를 낳고 지금 내가 존재하는 것은 최초의 인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 세대와 세대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있는 것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그랬던 것처럼 내 다음 세대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그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내가 다음 세대를 낳는 것인데 거기까지 했으니 이 다음부터 계속 이어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완전한 소멸은 아니야라는 어떤 생물학적인 안도감을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생물학적이 아닌 정신적, 이성적으로는 내가 죽고 나서도 사후세계라는 게 있어. 그 사후세계가 내가 잘했으면 천국에 가는 거고 혹은 내가 죽고 나서도 다시 환생을 해. 그래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야. 끝이 아니야. 허무가 아니야. 뭔가 더 있어.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사실 이 두 가지 축으로 인간도 사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개미만은 못하지만 개미가 훨씬 더 진화했지만 개미는 그것을 의심하지도 않고 실제 그게 물리적 세계의 작동까지 하는 정말 대단한 어떤 진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인간은 조금 그냥 확장해서 내가 어느 회사에 소속되어 있고 이 회사의 어딘가가 나의 몸인 것처럼 사실 어스름하게 느끼는 거죠. 가족에 있어서도 마치 내 몸인 것 조금 느끼고 조금 약간 좀 덜 떨어진 진화적 확장으로 그렇게 연결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답니다. 네. 그래서 최시현 교수님의 말씀은 동의는 하지만 모르겠어요. 이게 자손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그런 어떤 인식 체계가 형성이 되었는지 아니면 그런 인식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손을 많이 낳게끔 돼서 결국은 이 지구상에 살아남았는지 선후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맞는 얘기 같다고 생각을 해요. 개미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해 본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근데 개미 하니까 생각났는데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그 지옥 본 어떤 사람의 댓글을 봤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개미 죽일 때 이 개미가 착한 개미인지 나쁜 개미인지 막 그런 이유 없이 그냥 개미가 집에 들어왔네? 라고 하고 그냥 죽이잖아요. 근데 지옥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죽는 것도 사실은 신이 그렇게 큰 관심이 없고 인간 하나하나에게 제가 착하냐 나쁘냐에 관심이 없고 그냥 우리가 개미 죽이듯이 우리가 꽃 꺾듯이 풀 제거하듯이 그냥 그런 식으로 진행된 게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되게 그래서 그러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 많은 부분에서 동의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 동의하고 이거 동광님이 그때 말씀 주셨던 부분과 맥이 닿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게 관심 없고 그렇게 관심 네, 없고 그냥 예. 그냥 정말 그냥. 예. 왜 그런 거잖아요. 어쩌면 신에 대해서 인간이 특히 기독교적으로 인간이 생각하는 신과 나의 관계 인간이 그냥 관종병 아닌가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그냥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항상 나의 죄의 무게와 나의 선의 어떤 그 무게를 저울질하시고 막 내 기도를 항상 들어주시고 물론 초월자니까 그런 것 때문에 충분히 다 가능하다라는 전제하에 그걸 받아들이게
가끔 하지만 한편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관심 없을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그러니까요. 관심이 없으면 의도도 없는 거고, 그죠? 의도가 없으면 새진리회는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드라마에서 나온 거를 보면 그거잖아요. 의도가 없잖아요. 이 지옥으로 가는 이 시연은 사실 의도 없어. 의도가 없고 그냥 자연재해처럼 그냥 발생하는 거야. 그냥 랜덤으로 그냥 누군가 걸리면 그냥 당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데 그 말은 어쩌면 그렇겠네요. 다시 역산해 보면 신이 없다가 아니라 그 드라마 속의 세계에서는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 그 타이어 닮은 악기 셋이 막 뛰어오니까 신이 없다가 아니라 신이 인간에 관심이 없다가 되겠네요. 그래서 어쩌면 신을 만날 수 있다면 신한테 왜 어떤 로직으로 그러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그냥 그냥 이라고 대답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심심해서 내가 주사위 놀이를 좀 했어.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그냥 그 번호에 걸리는 사람은 벌칙 받는 걸로 우리 신들끼리 놀이를 좀 했어. 큰 의미 근데 두지 마라. 그렇죠. 큰 의미 두지 마. 근데 신이 어쩌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주사위 놀이 이 자체보다 그 주사위 놀이로 너희들 우왕좌왕하는 게 더 재밌더라야. 이렇게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그 개미를 오랫동안 그렇게 친구 없이 개미만 보면서 이렇게 자라던 그 시기에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사탕도 한쪽에 놓고 개미들이 몰려드는 거 한 잔 보고 있고 막 흙으로 벽을 쌓아놓고 어떻게 하는지도 보고 물을 붓기도 하고. 근데 그런 맞아요. 장난, 그죠. 근데 그런 장난들이 사실은 진짜 그냥 장난이었거든요. 악이나 뭐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신기해서 얘네들 봐라 막 발버둥 치네 막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만약에 인간과 신의 관계였다면 끔찍하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성경에 그런 구절 있잖아요. 그 창세기에 보면은 인간은 자기의 모습을 본따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런 뭐라 해야지, 자신의 어떤 무가치성 이런 거를 부정하기 위해서 뭐 그런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저도 뭐 교회를 다닐 시절에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성경을 한번 통독해봐야겠다 생각했는데 어쨌든 구약을 다 읽지도 못하고 중간에 약간 그만두긴 했습니다만 이 성경이라고 하는 특히 구약을 관통하는 어떤 그 의도, 메시지는 선민 사상이다라고 저는 너무 정확히 읽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구약 자체는 유대인들의 역사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모든 역사서가 다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이 자기의 세대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그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이 그 경전을 읽어왔지만 딱 자기 중심으로 썼다는 느낌을 저는 받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태초부터 끌고 오는 거죠. 시간으로 따지면 태초부터. 그리고 그 관념의 세계로 따지면 신부터. 그래서 신이 자기를 본딴 인간을 만들었고 그 태초의 세상을 만들고 신이 자기를 닮은 인간을 만들고 그 인간이 계속해서 살아오면서 한번 다 말살도 시켰다가 뭐 죄 지은 사람들이 벌도 받았다가 쭉쭉쭉 내려와서 그러나 신이 선택한 단 하나의 존재는 누구야? 우리들. 이렇게 딱 연결지는 완벽한 깔때기 구조로 돼 있어서 되게 놀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정도는 돼야겠다.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한민족이고 우리 민족은 자긍심을 가져야 되는 어떤 정신적 무장을 하기 위해서 단군을 소환하고 이제 환웅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곰과 호랑이 좀 약해요. 제가 볼 때. 물론 천신에서 내려왔지만 약간 뭐야 곰 호랑이 물론 그 역사적인 컨텐츠 배경의 진실은 물론 다른 게 있겠지만 성경을 보고서 그 어떤 그 민족적 의식 고취의 그 스케일과 클래스가 정말 대단한 이 정도 되니까 정말 시간을 초월하고 모든 지역을 초월하는 텍스트로 완성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거의 완전 무결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구조의 이야기 속에서는 신이 정말 절대적이고 완전 무결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존재 가치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연결고리를 다 따라 내려오니까 굉장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저는 그 성경에 보면은 어, 그 이집트인들을 벌할 때 첫째 아들만 죽이잖아요. 음, 그게 되게 잔인하게 느껴졌었거든요. 음, 그래서 진짜 옛날 사람들은 지금은 거기서 이제 많이 벗어났지만 정말 자식을 자신의 어떤 분신처럼 봤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래서 어떤 나의 일부를, 나의 어떤 가장 뭐 고귀한 것을 뭐 빼앗아 간다. 이 정도의 느낌만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그렇죠. 그 공포가 대단했겠죠. 그 시대에는 이제 장자의 개념 자체가 인식적으로도 절대적이지만 사실 아마도 뭐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그 문화적으로나 장작의 모든 게 집중되잖아요. 그렇게 집중시키는 대상을 제거한다는 건 정말 본인을 죽음으로 보는 것보다 더 큰 재앙처럼 느껴졌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아, 혹시 듄 보신 분 계신가요? 저 봤어요. 이번 네, 영화요? 네. 전 못 봤습니다 아직. 음, 말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스포를 지. 그 듄을 보면은 되게 그런 그 우주를 지배하는 제국이 있고 그 제국을 지배하는 황제가 있고 그 황제가 이제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가문들이 있거든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문들 간에 어떤 약간 알력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뭐 이런 그 초반의 내용을 최근에 영화로 개봉을 했거든요. 근데 이 듄에서 그 어떤 가문이라든가 어떤 뭐 자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 뭐라 해야 되나 굉장히 그 깊게 다루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사실 현대인들은 그냥 어떤 가족이라는 것보다 개인이 훨씬 중요하고 이제 가족이라는 개념에서 많이 벗어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음, 거기서 많이 못 벗어난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이 결국은 우리 안에는 이런 어떤 사고가 내재되어 있나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음, 음, 맞아요. 그렇죠. 왜 제가 이제 듄을 보진 않았지만 이제 가문의 개념, 저도 이제 여러 컨텐츠에서 그걸 다루니까요. 참 신기하지 않나요? 그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서로 원수인 가문인 것 때문에 고통받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되게 우습기도 해요.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아까 개미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우리가 개미를 보는데 이 개미나 저 개미나 우리가 볼 때 똑같은데 둘이 사실 서로 간에 아무런 그 사건이 없었는데도 막 죽을 듯이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그 군집에 속해 있으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되게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근데 인간도 사실 그렇고 그런 모습이 저는 느껴지거든요. 음. 사실은 그 무의미한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부분 짓고 서로 이렇게 엉키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는 것들이 음. 그러니까 사실 그 가문 얘기를 이어받아서 좀 더 얘기를 하면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그러니까 전라도에서 살았기 때문에 전라도 광주에서 살았죠. 저희 이제 부모님 세대는 그 경상도와 전라도의 그런 지역 감정이 극에 달했던 시기예요. 물론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거긴 한데, 근데 저희 어머니는 대구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경상도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는 전라도 분이시고 두 분은 서울에 사셔서 전라도로 내려와서 사셨어요. 어, 그러니까 저는 이 지역 감정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뭐랄까요 실질적으로 느끼면서도 뭔가 음, 잘못된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내재적으로 느끼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나의 이제 어머니가 이제 경상도 분이시니까 자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크니크스로.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면 그건 너무 우스운 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이 좁은 나라에서 응? 서로 말이 통하고 음식이 통하고 응? 사실은 구분지어지지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서로와 서로를 반복한다는 것. 그러니까 방학 때 아니면 명절 때 외갓집을 가면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되게 조심을 하시면서도 어떤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좀 편향적으로 말씀하시고 뭐 친가 쪽은 또 편향적으로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한테는 어느 쪽의 얘기를 들어도 저한테는 거슬릴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음, 너무 그런 것들 신기하네요. 예, 예. 되게 신기한 경험을 하면서 자랐던 것 같아요. 아, 저는 사실 계속 서울에서 자라서 그 막 중학교, 고등학교에 보면 뭐 영호남매 갈등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네. 사실 그 얘기를 전혀 못 알아들었었거든요. 음, 그러다가 대학교 가서 그 전라도에서 올라온 형이랑 조금 친해지면서 그런 어떤 지역 감정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대학교 음. 가서. 이 뭐 지역 갈등이 뭐 아까 말씀하신 그 영화 속의 뭐 이제 가문의 갈등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이게 작동되는지 작동의 메커니즘을 들여다 보면요 사실관계를 전혀 다르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편을 나눠서 서로 막 으르렁대는 거 되게 옆에서 보면 우스워 보이잖아요. 되게 바보 같고. 근데 그 서로 다른 지역 A 지역, B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A 지역 안에 들어가서 관찰을 하면요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전혀 다른 사실관계로 알고 있습니다. B는 또 전혀 다른 B에 편향된 사실관계를 알고 있고 그걸 진실로 믿고 있죠. 그러니까 A, B 사람들이 만나면 이 사실, 그러니까 팩트 체크에서 극렬하게 싸워요. 해석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팩트 체크부터 완전히 다르게 알고 싸우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그 모든 그 사람들 개별의 사람들이 독자적인 어떤 뉴스 채널을 가지고 있잖아요. 컨텐츠를 받아들이잖아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말하는 것들을 진실로 믿고 서로가 따라가는 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일종의 지병처럼 앓고 있던 이 지긋지긋한 지역 갈등의 확장판처럼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들은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사실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그에 대한 해석에 대해 합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사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거기서 계속 싸우면서 정말 피가 튀기거든요. 되게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죠. 페이크 뉴스가 굉장히 무서운 이유는 저는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페이크라서가 아니라 그게 뉴스이기 때문인 거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 그 진실을 믿으니까 무서운 일인 거죠. 근데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럽겠는데 사실 그 지옥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종교 쪽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현재는 이제 종교의 힘이 강하지가 않으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취향이나 취미의 영역처럼 됐잖아요. 음, 사실은 그거보다도 훨씬 뭔가 강력하게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데올로기적으로 사람을 대립시키는 게 현재는 그 종교보다는 정치인 것 같아요. 음, 음. 맞습니다. 최근에 훨씬 극심해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그 매개는 달라졌지만 본질은 똑같다라고 사실 보고 아마 민쌤과 같은 의미를 말씀 주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종교가 맹위를 떨쳤던 시기도 사실은 정치적이었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옹립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삼위일체의 논리를 가져오고 교황을 왕과 함께 둠으로써 사실은 신의 지위를 왕이 부여받은 것처럼 이렇게 구조화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니까 과학이 발달하고 사회가 발달하고 이제 문명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막연히 종교적인 어떤 컨텐츠로는 사람들을 이제 어, 어떤 설득시키거나 끌고 가기 어려우니까 다른 방식으로 이제 변모하죠. 하지만 그 근간에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건 결국 그 사회화된 어떤 권력이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이게 꼭 무슨 당 뭐
뭐 누구 이렇게 대변되는 건 하나의 이제 표상인 거고 그 근거에 있는 것은 조직화된 인간의 어떤 권력이라고 보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한정된 자원을 그 자신의 목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조직화하는데 그 서로 성격이 다른 조직들이 맞붙고 서로 극렬하게 싸우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관계를 자기 유리한 걸로 계속해서 퍼뜨리려고 하고 있고 또 다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모습, 그러니까 다르지 않은 모습이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 드라마 속에서 봤던 그 지옥에서도 결국 새진리회라는 어떤 그 조직을 보면 최초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으나 이 현상을 조금이나마 인간 사회가 정의로워지는 쪽으로 활용하고 싶다라는 초대 그 의장의 의중으로 만들어진 그 단체였으나 결국 나중에 보면은 자신들의 의도대로 세상을 끌고 가고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러려고 했던 모습으로 이제 변질되는 거를 저희가 압축적으로 보면서 또 같은 저도 사실은 정치를 생각했어요. 떠올렸어요. 음. 네. 어떻게 될까요? 시즌 2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2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름다운 것 같아요. 어? 구상은 이미 어느 정도 다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아, 여기까지가 아름다운데. 곽기님은 어떠세요? 이 웹툰부터 이제 팬으로서 진짜 찐 팬이잖아요. 찐 팬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저도 사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되게 약간의 여운을 남기면서 생각할 거리를 줘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시즌 2를 만드신다니까 시즌 2가 근데 원래 욕심 같아서는 제목을 부활이라고 하고 싶었대요. 아, 근데 연속성을 줘야 돼서 그냥 지옥이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음, 부활이라는 제목에서 보니까 아무래도 박정자 씨를 필두로 해서 그 지옥에 갔다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돌아오고 그래서 그거를 또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의 그 기회를 잡아서 자신 그 우리 집단이 기득권을 취하려는 그 욕심을 또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 그렇죠. 박정자 씨가 하나의 음. 종교단체 같이 만들어서 부활교 같이 만들어서 지옥에 내가 가봤더니 이렇다더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근데 너무 그거는 뻔할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저는 시즌 2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즌 2가 나올 것이고 예측을 해보자고 하면은 글쎄요 몇 가지 원칙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채워보고 싶은데 아마 시즌 1의 연속성이니까 이럴 것 같아요. 그 사후 세계로 인한 그 세속 세계 이야기를 다루는 건 변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겠죠? 음, 뭐 시즌 2라 그래서 갑자기 지옥의 모습을 막 보여준다든지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여전히 이 지옥에 온 사자들로 인해서 일어난 세속 세계를 보여주는 게 이 감독의 의도니까 시즌 2도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이 우선 되고요. 저도 그 부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니죠. 인간이 상상하는 사실 지옥도 인간의 상상이니까 인간이 상상으로만 했으나 현실에 나타나지 않았던 일들이 나타나면서 그 충격으로 인해 실제 인간의 현실 세계가 어떻게 영향을 받고 그 안에 무슨 이야기들이 펼쳐지는지를 보는 것일 테니까 그거는 저는 똑같이 유지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지옥에 간다라는 임팩트 하나 가지고 시즌 1을 이제 펼쳐냈기 때문에 어, 지옥에 갔던 사람들이 부활을 했다로 인해서 나오는 임팩트일 테니까 저는 우선 그로 인해서 이제 새진리회가 어떻게 그 이야기 역할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풀어나갈 것인가가 아마 좀 중요하게 나올 것 같고 사실 저는 시즌 1에서의 굉장히 주요한 어떤 두 개의 축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그 그러니까 신이 왜 인간 세상에 개입을 하는가?
이 질문이 굉장히 큰 화두였고 그걸 해석하면서 막 새진리처럼 튀어나오기도 하고 서도처럼 튀어나오기도 하고 그랬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누가 지옥에 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근데 그거를 마치 거울처럼 시즌 2가 만약 키워드가 부활이라면 지옥에 간 사람 중 누가 다시 부활로 돌아왔는가? 거기에 또 의미를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지옥으로 간 모두가 다 부활돼서 돌아왔는가? 아니면 박정자만 돌아왔는가? 아니면은 거기에 그 정진수 그다음에 뭐 그 또 이제 사실은 박정민은 그 고지를 받고 죽은 건 아니기 때문에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만약 이런 사람들 중에 누구는 돌아오고 누구는 못 돌아왔다. 그게 무슨 의미가 어떤 거기에 숨겨진 의미가 뭔가를 아마 또 키워드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신이 또 그런 사람들을 되돌려서 부활시킨 또 의도는 무엇인가? 의미는 무엇인가? 근데 나중에 다 지나고 보면은 다 어떤 의미나 의도가 있는 건 아니고 그 정도 관심은 없고 또 그냥 하나의 룰렛 게임처럼 그렇게 돌아갔는데 사람들만 거기서 우왕좌왕했다더라로 끝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네요. 네. 음. 근데 궁금하네요.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아, 네, 그러네요. 네, 한참 떨다 보니까 또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저희 이번 주 일요일에 참 저희 오프 모임 처음으로 하는 거 다들 가능하신 거죠? 네, 3시였나요? 네, 3시였고 장소가 그 민선님 말씀해주신 그 창비 카페였나요? 홍대 쪽에 있는 맞나요? 네, 없어지지 않았겠죠? 아, 예. 네. 네, 안 없어졌기를 바랍니다. 아니면은 그 옆에 그 오드리라는 카페도 되게 괜찮거든요. 근데 안 가본 지 몇 년 돼가지고 아직도 잘 네.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 우선 홍대라는 지역에 만나면 어디든 가면 되니까. 예. 네. 다만 이제 이 지역에서 이제 이 시연이 펼쳐지는 것처럼 서울 한복판 홍대에서 이제 코로나가 또 시연돼서 모든 게 잠기는 일만 없다면 네. 저희 한번 꼭 만나서 이제 말씀 나누고 싶고 제가 이제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독서 모임 하는 분 중에 이제 동강님이 계시는데 뭐 1년 가까이 지금 매주 만나서 진짜 속 깊은 얘기 사실 저희 독서 모임에서 말하는 정도의 속 깊은 얘기와 이제 간증 저희 살면서는 사실 잘 듣지도 못하고 드러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동강님을 실제로 처음 얼굴을 뵙는 날이다라고 얘기했더니 또 되게 이상하다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네, 전혀 얼굴을 못 뵙고 굉장히 오랜 또 이야기를 나누는 관계로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지내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먼 옛날에 약간 제사 같지도 않지 않습니까? 제사? 기도 같기도 하고 한 번도 만나지 못하지만 어떤 교감과 메시지를 통해서 막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어떤 속을 털어놓음으로써 이제 후련함을 느끼기도 하고 근데 만난 적은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새로운 종교는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또 잠시 해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곽희님께서 이번 지옥 콘텐츠 또 이런 또 전 세계적인 어떤 흐름을 또 감지하셔서 우리 독서 모임 원래 이러지 않는데 해석과 떠서 굉장히 올드한 어떤 이야기만 나누는 사람들인데 굉장히 핫한 주제 또 즐겁게 잘 다뤘습니다. 맞아요. 네, 곽희님, 네. 미스터님 말씀하십시오. 맞아요. 그냥 맞장구만 썼습니다. 그렇습니다. 곽희님께서 마지막 닿는 말씀 한번 해주시고 저희 마치면 되겠습니다. 네. 재밌는 작품 같이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 또 역시나 얘기 나누다 보니까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많이 듣고 깨달을 수 있어서 되게 좀 시야가 확장된 느낌이라 좀 되게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앞으로도 이런 핫하지만 깊은 주제 또 많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들 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번 주 일요일 되게 기대되네요. 네, 다 만나 뵙고 또 신나게 또 떠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